외모뿐만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실력까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오메가3를 개발했다면 지금 의사하지 않고 편하게 집에서 쉬고 있었을 텐데 라는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외모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혁 교수라고 하고요. 오늘은 분당서울대병원 영상학과에서 마찬가지로 왕자님 역할을 하고 계신 백성윤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영상학과에서 신경중대 치료와 판독 업무를 하고 있는 백성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 가서 영상 검사하면은 그 검사를 이제 판독을 해주신 분들 보통 영상학과 교수님들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신경중재 치료라 하면은 어떤 게 있는 뭐 예를 들면 보톡스 치료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신경중재 치료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제 혈관 내 치료 말하기도 하는데요. 흔히 아는 뇌혈관 조영술이라는 것을 주로 시행하고 있고 스텐트 삽입술, 풍선혈관 성형술 이런 것들을 카테터나 철사 같은 기구 등을 삽입을 해가지고 뇌나 목에 있는 혈관에 보낸 다음에 혈관 내에서 이제 시술을 해서 막혀져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것은 뚫거나 열어주고 터진 것은 막아주는 그런 시술을 대단하십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어려운 시술인 것 같은데 경동맥 질환 1편에서는 주로 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동맥 검사라고 하면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경동맥 검사라고 하면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 CT 조영술, MR 조영술, 뇌혈관 조영술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 네 가지 모두 경동맥 질환을 평가하고 또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동네 병원 내에서 1차적으로 선별 검사로 많이 시행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CT나 MR과 같은 정확도가 높은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경동맥 협착증과 같은 그런 질환들이 실제로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를 보통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도가 높은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을 해서 더 정확하게 협착 정도를 평가를 하고 만일에 스텐트 삽입술을 해야 된다면 기구들이 어떤 것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도 저도 뇌혈관 조영술 받을래요, 저도 받을래요 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뇌혈관 조영술까지 받게 되나요? 가장 정확한 검사는 뇌혈관 조영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가장 침습적이고 위험한 검사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위험하고 침습적 검사를 할 필요는 없겠죠. 대부분 가장 안전하고 편한 검사인 초음파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좀 더 정확한 검사인 CT, MR 조영술을 시행하고 여기서도 의심이 되는 경우 더 정확한 하지만 침습적인 검사인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검사를 시행할지 여부는 신경과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역시 뇌혈관 조영술이 되겠군요. 하지만 맞습니다. 그것이 침습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협착이 진단이 되었다 모든 환자들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료에는 시술과 수술뿐만 아니라 내과적 치료를 하는 약물 치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 미만의 경도 협착에서는 내과적인 치료, 약물 치료가 먼저 선행이 되고 하지만 70%, 80% 이상의 고도 협착에서는 뇌졸중 발생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 보고에 따르면 이런 협착에서는 1년에 뇌졸중 발생률이 약 5에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환자분에서는 시술이나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개입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이 되는 건 크게 두 가지 약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스피린이라고 알고 있는 항혈소판제제가 기본이고 두 번째로는 스타틴이라고 불리는 고지혈증 약제 이 두 가지 약제가 기본이 되겠고 협착이 굉장히 심하고 시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항혈소판제를 두 가지를 복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드시게 되면 뇌졸중 예방에는 더 좋겠지만 세 가지, 네 가지, 10가지를 먹게 되면 더 좋나요? 그렇지는 않고 약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출혈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으면 두 가지 정도까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혈소판제제와 스타틴 치료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협착의 모양이 좀 심하다 그리고 뇌졸중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는 신경과 외래 보면 오메가3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혈관이 좀 좁아졌다고 들었는데 오메가3를 먹는 것이 좋다. 홈쇼핑에서 RTG 오메가3나 크릴 오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는 몰랐는데 집에 오메가3 병 이만한 큰 게 있더라고요. 이걸 드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데 선생님께서도 오메가3 드세요? 저는 아직 시도하고 있지는 못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메가3 저희 어머니도 구입해서 드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라면 사실은 내가 오메가3를 알약으로 개발했다면 지금 의사하지 않고 편하게
차라리 집에서 쉬고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 정도인데 오메가3가 꼭 필요한 경우들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검진했는데 중성지방이 좀 높아져 있다? 그러면 오메가3가 좋은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뇌졸중 환자라면 스타틴으로 표현되는 고지혈증 약을 기본적으로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훨씬 더 뇌혈관 질환에 관련 있는 LDL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미 강력한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오메가3를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메가3를 누가 사주셨다면 약 자체가 이렇게 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좋겠고요. 그 약에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만 하게 됐다 이후에 추적 검사는 보통 언제 하게 되고 어떤 검사를 주로 하게 될까요? 추적 검사는 시술을 받은 환자분과 받지 않은 환자분 모두에서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시술을 받지 않은 환자분에서는 협착이 더 진행되지 않고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에서 필요하겠고, 스텐트를 삽입받은 환자에서도 스텐트 내에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환자군에서 모두 다 영상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적 영상 검사로서는 주로 간편하고 비침습적인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가장 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음파 검사는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내에서는 좀 더 정확한 검사인 CT 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좀 더 면밀하게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부위 또는 협착이 있는 부위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서 혈관 조영술을 말씀하신 건 결국 CT 촬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CT 촬영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해보고 변화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외래 보면은 환자분들이 주로 초음파 검사를 검진해서 가지고 오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CT나 MRI를 찍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내가 왜 또 검사를 또 해야 돼요?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환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돈을 더 벌자고 검사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에 CT나 MRI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검사를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들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경동맥 질환의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